황교안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단독 만찬을 3시간여 가졌다. 이게 이렇게 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복당파에다가 비박계로 분류되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예. 김무성 의원이 저쪽 바른미래당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바른미래당에 남은 그 자유한국당 출신들이 많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보수 통합하려면은 김무성 의원의 좀 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 통합에 대해서 지금 보수 통합이 약간의 좀 위기를 맞고 있죠. 예. 그 국회의원 홍문종 국회의원이 탈당해서 예. 지금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 그쪽으로 갔죠. 또 지금 사무총장을 다시 임명했는데 박맹우 사무총장이라고 친박 출신을 또 임명했거든요. 예. 그래서 황교안이 너무 친박 체제 구축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보수 대통합하기는 조금 자꾸 어려운 구도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을 만나서 보수 통합을 아마 3시간 동안 얘기했다면 깊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수 통합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자꾸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라서 민생 대장 정도 하고 쫙 올랐다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대선 지지율도 대선 선호도도 이낙연 총리보다도 떨어져서 2위로 밀려났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제, 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율 한번 보고 갈게요, 이종호 평론. 여기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내어가지고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순위가 바뀌었다는 게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이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이 리얼미터에서는 최소한 1위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좌표는 처음으로 역전됐다. 오차 범위 내이지만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사실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취임 100일까지는 말씀하셨듯이 당대표 되고 컨벤션 효과로 있어 왔는데 네. 이제부터는 황교안 대표가 당을 개혁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100일 동안은 사실 이 당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네. 지지율을 끌어왔다면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자,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 어떻게 개혁할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데 네. 지금 좀 답보 상태였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설화에만 그러니까 즉 말하는 것에 계속 구설이 좀 구설에 있었죠. 오르고 예. 구설에 오르고 이러면서 당의 개혁이 지금 정체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일단 김무성 대표를 만난 것도 그런 의미로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당이 좀 정체돼 있구나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제 행보를 보수 통합의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차명진 전 의원이 오늘 글을 올린 거 보면 뭐 지우긴 했습니다만 네. 지지를 처리하겠다. 강경 보수 쪽에서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에게 등을 돌리는 형국이라도 봐도 되는 겁니까? 등을 돌린다기보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토끼라고 소위 얘기하는 강경 또는 진짜 우파의 원류들의 어떤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서서히 확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산하는 모습 속에서는 강경하게 뭐 이렇게 이 대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 점점 중도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말도 워딩도 좀 더 정돈되는 어떤 상태로 그렇죠. 변하겠고요. 가운데로 이제 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좀 강경하거나 또 우파에서 보면 아니 좀 계속 좀 세게 나가야지 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확산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당내에 그런 개혁의 칼을 메스를 대는 것. 예. 이것이 사실 그 황교안 대표로서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면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당내 지지 세력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황 대표의 정치력이 발휘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때. 그렇죠. 예. 뭐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걸 마냥 비판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남북 미가 만났기 때문에 물론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죠. 그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뭔가 비핵화 타결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자칫하면은 핵 동결이 그대로 또 걱정대로 타협도 동결이 되는 거 못하면서 아니냐? 핵을 북한이 무장한 채로 동결로 가면은 용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마냥 저렇게 비판할 수만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의 그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려면은 좀 더 절실함이 있어야지 이걸 좀 극복하지 뛰어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책 이름도 보면은 밤이 깊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에세이집을 냈거든요. 너무 낭만적인가요? 너무 좀 한가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책보다는 차라리 닭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뭐 이런 책을 좀 옛날에 YS가 그랬잖아요. 예. 뭔가 이 경제 불황이라든지 안보 위기라든지 이거를 좀 뭔가 절실함을 좀 그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야 되는데 그 에세이집을 썼던 유성훈 작가라는 사람이 예. 기자 인터뷰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 아직 멀었다고. 예. 예, 도대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부터 지금 꼰대 이미지가 지금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거든요. 숙명여대 가서 강의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나를 아직 꼰대로 생각하시죠? 이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하는데 또 아들 얘기하면서 예. 스펙이 나쁜데도 KT 합격하고 많이 합격했다고 또 자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아들도 별 볼 일 없는 때 열심히 해서 됐다는 거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꼰대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더 지지율을 넓히고 자유한국당 외연을 키우려면은 그런 꼰대 이미지부터 좀 부식하려는 절실함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프레임을 극복하고 넘으려는 그런 용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쑥대 발언 때문에 고발까지 됐었죠. 여기에 대한 황 대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고발한 그 자체가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확인하셔서 보도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고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숙명여대에서의 강의 내용만 가지고 즉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민중당에서 고발을 한 것 자체가 나중에는 법적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충분한 근거를 모으지도 않고 고소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무고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 집단 내에서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의 대표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이한 의혹점을 잡고 트집을 잡고 있다. 네. 결국은 적절한 대처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법적 정치적 책임을 향후에 우리 측에서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두 명의 여성 정치인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박영선 장관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우리 지난주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 시절하고 이렇게 기사들도 많이 같이 쓰고 그러는데 우리 그 여성 원내대표 선배신데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이 야당 원내대표가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 지속적인 어떤 비판 그것이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실 때는 하시되 또 잘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네. 말씀도 해주시면 네. 좀 더 그 훌륭한 원내대표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언론 탓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통령 칭찬하는 말씀 한마디 하면 잘 그 기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장관님 하신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종구 평론가 사실 이때요. 2014년도 원내대표 할 때 당내에서 호되게 혼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똑같다고 지금 언론들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이번에 합의안 갖고 왔다가 거부당했는데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법 그거 얼마나 사실 시끄러웠습니까? 오랫동안.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안 들어갔어요.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근데 합의를 한 거예요. 박영선 의원이. 이제 국회 들어가자라고. 그리고 갖고 왔는데 그걸 의원들이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원내대표로서 그다음부터 흔들려 버렸어요. 권위가. 그래서 아마도 나경원 원내대표 선배니까 좀 공유하겠다. 그게 바로 그 의미.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고. 저 박영선 대표 지금 장관이지만 그때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 그 좀 더 그 선배로서 고언을 하려면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미리 어느 정도 그 정치력으로 이 어느 정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아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가 되고 살이 될 텐데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워서 그 두 분이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 명의 여성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뭐 둘 다 원내대표를 하면서 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뭐 이 실장도 얘기했듯이 박영선 그 장관도 과거에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원내대표 하면서 세월호 그 특별법 합의해줬다가 의총에서 뒤집어지면서 5개월 만에 사퇴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동병상련이라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에 무조건 국회 등원을 합의했다가 의총에서 뒤집어졌잖아요. 부결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의원들이 탄핵당한 거예요. 사실 역할은 끝난 건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또 좀 문을 좀 열어줘가지고 기사회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주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걸 이런 걸 보여준 거고 또 박영선 의원이 또 언중요골이라고 또 가시 있는 말을 했죠. 예. 비판만 하지 말고 잘하는 건 좀 칭찬 좀 해줘라. 또 그 얘기하기 전에 나경원 의원이 또 한 얘기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그 박영선 장관이 청문회 때 비교적 전향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너무 급속하게 올랐는데 이제 최저임금 속도를 좀 늦추고 동결이나 늦출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영선 장관 보고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같이 좀 손발을 맞춰서 하자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뭐 박영선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뭐 화답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두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들이 남성 정치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뛰고 있다. 좀 이런 것도 좀 보여주지 않나. 만약에 남성 원내대표가 합의해 왔어도 저렇게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뒤집었을까? 좀 이런 좀 안타까운 또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